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굉장히 좀 저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는데요. 2022년에 대해서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2023년을 아주 고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여러분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2023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 첫 손님으로는 조선대의 우리 정기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랄까요? 유튜브 네네. 애독자 여러분, 스픽스의 애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새해 첫날 인사드리게 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박진영 교수가 진행하는 마키아벨리의 또 첫 출연이라 2023년은 마키아벨리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마키아벨리에서 추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내용 충실하게 또 전달하고 공유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는 봤습니다만 좀 어렵죠. 그래서 특히 네. 이제 해석판과 같이 보는 네. 그런 이제 군주론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정기남 교수님은 현실 정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 편입니다. 거기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네. 두 개의 이 접목해 봤을 때 본인은 정치적 인간형으로 어디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플라톤적 인간형이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들은 마키아벨리적 인간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돈키호테적 정치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좀 약간은 부족한 마키아벨리적 스타일인 것 부족한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참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전략이라든가 또 네네. 그 시기 정세를 분석하는 거라든가 네. 이런 속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분석보다는 좀 더 기술적이고 세밀한 네네. 그런 분석들 또 인간의 본성까지도 좀 파고 들어가는 네네. 이런 데 좀 더 훈련된 측면이 있어서 네네. 굳이 얘기하면 플라톤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약간은 부족한 마키아벨리적 부족한 마키아벨리. 그런 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의 정치인일까요? 저는 좀 마키아벨리 쪽의 유형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이 검찰 DNA가 너무 이제 그게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것이 현실 정치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데 최고의 어떤 위치라고 네. 봐야 하잖아요. 그런 위치하고 잘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미스매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스타일은 네네. 뭐 세력과 조직도 꾸릴 줄 알고 네네. 또 자기 패거리를 만들 줄 알고 검찰 내부 정치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는 또 일정하게 그 뭐랄까 음모술 수도 있고 네네. 약간은 그 뭐랄까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어 보여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떤 그 철학적 어떤 고민이나 네네. 뭐 정신적 어떤 그 높은 그 수준 네. 이것은 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 봐서는 네. 굳이 저는 분류하면 네네. 마키아벨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했다가 네. 히틀러 책을 읽어보고 네. 제가 취소했습니다. 물론 또 그런 또 깊게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아니 항상. 히틀러도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네. 이 정치 경제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 네. 네. 그리고 이제 후발 자본주의 독일에서의 이 영미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철학적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들은 네. 최소한의 어떤 철학적 기반과 네네.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는 네네. 저로서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자회견은 안 할 것 같죠? 저는 그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100% 장담하는데 안 합니다. 100% 장담하신다고요? 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이 혼자 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좀 강화될 것 같아요.
혼자 말한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고 그럼요.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네.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절제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맞게 느껴져요. 왜 그게 네네. 실수도 없고 네네. 또 주어진 어떤 틀만 이렇게 준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그 도어스태핑을 중단 여부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도 대충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도어스태핑 더 하란 말 안 합니다.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네네.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 최소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고 대통령의 위치라면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습니다만 네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하고 또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 라는 것을 좀 제시해주고 네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설득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소통의 일환으로서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래서 사실 용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속 위반 아닌가요? 사실 공약 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약 지키는 대통령 별로 못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러 그 야권의 그 정치인들이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대안이 있느냐? 네네. 전혀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문제의식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네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서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천명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뭐랄까 우리가 비정치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해 줄 만하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왜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과 더 소통하고 또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 이걸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시 장소만 용산일 뿐이지 과거의 청와대로 다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아까 중단 얘기했습니다만 실수가 없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 고민을 못 하고 있다. 철학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최소한 저는 이번 신년사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첫 번째는 두 가지 그 인상평을 좀 하면 네네. 9분 20초인가요? 9분 네. 20초 동안 TV를 쳐다보면서 신년사를 읽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2023년인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저렇게 할 거면 네. 뭐 굳이 생중계합니까? 녹화 중계해서 그냥 발표하면 되지. 근데 이제 본인은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 그렇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본인은 뭐 이런 기억나시죠? 거. 본인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네. 조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국격을 감안할 때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는 너무 절망스럽다. 네네. 뭐 이런 느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 신년사를 통해서는 1년 우리가 새해 인사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아무리 그 압축된 신년사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덕담, 네. 격려 이거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고통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국민적 어떤 그 위로라 그럴까 네. 이런 것들도 좀 그 위로와 공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진행 방식이 포용성이 부족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만큼의 예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근데 연술문의 그 하드 외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네네. 최소한 우리가 그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네네.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또는 국민 뭐 여러분 국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고생하셨습니다. 또 뭐 힘내고 나아가십시다. 네.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이런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어떤 위로, 네. 공감, 또 따뜻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포용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한심합니다만 우선 네. 그런 형식부터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뭐랄까 감동까지는 아니도 느낌을 던져주기에는 부족한 신년사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당의 평가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15구 참사에 대해서 어떤 사과라든가 언급도 없었다. 네, 네. 결국 그러면은 지속해서 야당이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네. 굉장히 좀 오피셜하게 정리된 사과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네. 국정조사가 끝나고 뭐 지금 뭐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찰의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별로 네.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그 진상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시점에서 또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네. 그때는 좀 다른 표현을 할지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놓고 정치적 책임의 어떤 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아직까지 네. 그 어떤 정무적 책임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인데요. 야당도 해임 건의안 내고 난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제 그게 야당의 또 이제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네. 좀 갈증 같은 거죠. 갈증.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뭘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169석 또는 168석 얘기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상당한 그 의회 권력을 네. 일당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하나 진척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저는 실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설 전후로 그러니까 1월 네. 아마 이제 저기 국정조사가 1월 7일 이번 주까지 1차 되고 아마 이게 이제 또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기한이 연장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월 설 전후한 시점은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 이게 특히 장관 교체설 개각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키포인트가 이상민 장관의 저는 교체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도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이 개각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과 야당에 의해서 탄핵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조치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야당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면 또 탄핵은 또 절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또 헌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해임 건의안 낸 걸로 네. 좀 면피했다. 끝내면 안 된다. 끝내면 안 된다. 네. 이번 그 1월 중하순쯤으로 예상되는 설 전후한 시점에서의 장관 교체 때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교체가 없으면 네. 저는 다시 한번 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뭐 탄핵 소추에 나선다든지 탄핵 소추라든가 뭐 장외 집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말도 이 문제에 관한은 한번 그 끝장을 보겠다라는 네. 저는 자세로 좀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신 경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실수와 그리고 또 뭐 무능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로써 이렇게 비판만 할 뿐 정확하게 우리식 표현으로 꼭지를 따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지치게 하는 거죠, 이게. 지치고 이제 그게 결국은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 이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해줘 봐야지 해결을 봐야 못한다.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자 윤석열 지금 저는 이런 구조를 조금은 이게 그 동의 여부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저는 무당파화되고 있다. 무당층화되고 있다. 왜? 반윤석열 정서가 아주 쫙 깔려 있거든요.
지난 0.73%의 어떤 대선 승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 이뤄낸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기대했던 소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극도로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국정운영 지지도 20%대까지 갔다가 최근에서야 전통적인 어떤 그 보수층을 네네, 좀 네. 자극하면서 예.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지만 네네.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적 정서는 저는 반윤석열 정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뭐 동의하는 사람도 한 30% 있습니다만.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저는 비민주당 정서도 많이 강화되고 있다. 비민주당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반윤석열 비민주당 정서도 있다. 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 천차만별입니다만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야당의 지지율 또한 국민의힘에 뒤지거나 앞서거나 거기서 거기 소위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속에서 우리 정민들의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기대감들은 좀 급속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야당이 작은 승리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기는 습관들을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물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안 되겠지만 네네. 국민들에게 뭔가 이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죠. 네네네. 169석 야당이 이런 거구나. 네네. 이렇게 밀어붙여서 음. 뭐랄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당 그 지지하는 흐름에 대해서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신년사에 대해서 지적한 키워드가 핵심적인 두 개입니다. 12구 참사 문제고 두 번째가 북한 문제, 안보 문제입니다. 이제 안보 문제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좀 거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네. 왜 이게 빠졌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난 그 연말 네. 무인기 네네. 소위 이게 사태 때 충분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본인이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뭐 신년사에 담을 필요가 없었겠다라고 하는 뭐 참모들의 생각이 반영됐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의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만큼 외교적 관계는 단절돼 있고 네.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속에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이 호전성을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그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뭐 강대강 대치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전략적 그 모색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도 별로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말뿐인 강대강 대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확전, 그게 이제 뭐 이 국지적인 그 교전 속에서의 매뉴얼에 의한 대응 사격 이런 건 가능하지만은 이 지휘부의 명령에 의한 확전이라는 것은 전시작전권 문제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네. 이 과연 뭐 전쟁을 그 확전을 네. 결정할 만큼의 그런 결정권도 없고 네네. 또 그런 준비된 어떤 의지도 없고 그것이 네. 무슨 대통령의 그냥 의지 한 방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지는 지난 연말에 특히 보여줬던 이른바 강대강 이것 그다음에 이 말로 하는 어떤 말로 하는. 네. 강성 발언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른바 티포텟 전략이라고 그럽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 제기된 수준이고요. 오히려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군사적 어떤 긴장 관계만 높여진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들만 커지게 하는 그런 좀 저는 역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수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거친 언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관련되는 위기만 자초할 뿐이다. 외국의 투자자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의 하락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가 이제 11번 나왔고요. 수출이 6회, 미래가 10회, 그다음에 개혁이 8회, 세계가 8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 보시면서 참 이게
어떻게 키워드는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죠, 그죠? 네.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특히 네. 이제 경제와 수출 이런 면에서는 특히나 네.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그 네, 속에서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문제를 강조하고 또 70년대 80년대 식으로 수출 진흥을 통해서라도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나름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개혁과 세계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여기서 저는 좀 약간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정치를 하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국가적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제, 수출, 미래, 개혁과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총의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결국은 협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또 네네. 중요한 어떤 컨셉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럼 이걸 도대체 이런 어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집권 1년차 해왔던 이른바 편가르기 이런 걸로만 일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저는 낳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말씀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결국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프로세스 없이 그냥 추상적 단어만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웨이트를 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신년사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네.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 3대 개혁에는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소위 뭐 하우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모든 것은 이런 이 그 교육, 노동, 연금 이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네, 네. 또 야당에 대한 또 설득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네.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내려면 결국은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의회를 어떤 관점에서 존중하면서 의회의 뜻을 경청하겠다. 예. 뭐 또는 통합에 나서겠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같이 함께 제시돼야 대통령이 그 개혁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저는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하나의 그 화두로서 네, 네. 개혁을 언급했을 뿐이지 저 계획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신년사나의 기자회견 하면은 그래도 말 마지막이라도 국회 협조를 바란다라거나 그렇죠. 이 정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치를 대단히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그 신년 인사회인가요? 네, 신년 인사회에 오부 요인을 불러가지고 뭐 초청 오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거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제1 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네. 최소한 이 오부 요인 그 대표를 초청하는 자리에 이메일 하나 띡 보내놓고 네. 초청 또 이제 물론 저는 야당의 대응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메일을 보내놓고 정무수석 정도가 와야죠. 와서 네. 이러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춰서 초청하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참석 선호를 떠나서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그 어지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초청에 응하고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또 여야 관계가 있지만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단히 그 왜곡돼 있지만 적대적이죠. 적대적이지만 네, 네. 그 속에서도 국민이라고 하는 관점,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또 이런 자리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2023년은 조금은 22년보다는 달라지겠구나. 네.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예의 없다는 이야기가 확 꽂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박 교수님도 자주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여야 관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협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폐륜 정권이라는 얘기를 감히 쓰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폐륜 정권이라는 게 기존에 이분이 했던 사회생활과의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확대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뉘앙스가 확대 해석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지금 한국 사회의 폐륜적 정권의 어떤 주요한 주춧돌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이제 말씀하신 키워드 중에 노동연금 교육 세 개를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 개혁 이거는 지금 여야가 웬만하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면은 좀 도와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야당도요. 네. 어쨌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네. 정권에서도 문제가 돼 왔고 네,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라든지 개혁의 필요성에 우리 국민들이 전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네. 얼마든지 저는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연금 개혁의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수혜자인 노년층들, 네네. 노년층들 중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바로 혹시나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책을 만들 것이냐 이런 데서 이제 그 지혜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젊은 세대에게 또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금 개혁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고 사회적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술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인데 이게 연금 개혁이라는 게 여차하면은 청년층과 노년층들의 갈등 구조로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소위 국민의힘이 노년층이다 보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금 개혁에 나서고 싶어도 이게 사실 지지층을 생각하면은 또 이것이 상당한 부분은 또 이게 굴절되거나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연금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추진한다면은 이것만큼은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죠. 장기적인 어쨌든 전망을 보고 하는 거에 평가받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평가르기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자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조 탄압, 진보적 시민단체 뭐 소위 뭐 계좌까지 다 뒤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북 이슈만 나오면 그냥 강대강, 그다음에 확전 불사 이게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뭐 국가적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고민이 배어 있다기보다는 때려잡으면 지지율 올라간다. 왜? 이 이슈에 관해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이 철통 같거든요. 그 사람들을 의식한 행보라고 사실은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또 그런 어떤 강경 발언을 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고 또 최소한 로드맵의 첫 단추라도 끊어낼 수 있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정치를 하면서 자기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정치의 또 한 요소가 이익 대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돌아가서 민주당 정권의 역대 노령층들에 대한 뭐 기초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복지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이 월급 생활자 샐러리맨들에 대해서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실수를 부동산 문제라든가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선거 때만 되면 소위 하나의 그 계층으로서 노령층을 염두에 둔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얼마 수당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선거들이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른바 젊은층 30, 40대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해서는 뭐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진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떤 보수적 기조에서 네. 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지층의 어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였다기보다 공급생활자들에게 규제와 세금의 강화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접근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네. 뭐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은 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였던 건 사실이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좀 제가 나가볼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제가 보기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소기업 우위의 정책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동반성장론도 마찬가지고 뭐 하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들 마찬가지인데, 근데요 이게 우리 이제 투표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예요. 오히려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극소수고, 예. 대기업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 샐러리맨들은 또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 이익 대변의 문제에서 또 한편 이 하나의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네네. 저는 좀 이게 그 소위로 막 그 성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대기업이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 재벌 해체 이런 문제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뭐 글로벌 기업들 아닙니까? 그럼요. 네.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네,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럴수록 대기업이 더 역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어떤 이 관계 이 부분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만들어주고 그럼 네. 대기업은 더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중소기업은 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이른바 혁신과 공존이라고 하는 소위 그 포인트를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은 뭐 기득권, 네. 뭐 중소기업은 약간 기득권에 반대되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이 영역.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 사실은 오너의 어떤 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들이 구성원들한테 훨씬 더 먹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을 지원해주고 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구마에 좀 저는 빠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소득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소득 문제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과거 이제 아파트 평수도 예전에 이제 뭐 20평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었다면은 30평대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 사회적 약자들 또는 뭐 이 소득이 낮은 그 저준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많이 삼아요. 이제 정책의 우선 목표와 지지층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제가 보기엔 최근 한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 좀 표현하자면은 구좌파적 이 계급 분석 뭐 이런 거 존재하는 탓도 있는가요, 민주당에? 충분히 그런 관성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책 그 기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소위 우리가 정당의 현대화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계층과 계급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변화되죠.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럼요. 하나의 지역구에서도요. 유권자 네네. 구성이요. 4년 만에 쑥쑥 바뀝니다. 네네. 우리 동네가 맨날 임대주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좀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다. 네네. 지금 임대주택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떤 변화된 어떤 그 시민 정서에 반해서 반영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주택 문제 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소구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서민 계층이라고 해서 왜 부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까? 네네. 훨씬 더 그 뭐랄까 이 계층의 사다리를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더 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성이라는 것을 담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된 어떤 유권자 구성 또는 그 세대 구성 네네. 또 소득 격차별 어떤 그 인구 구성 여기에 따른 전략이 좀
이 뭐랄까 좀 타겟팅이 다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꺼낸 거는 노동개혁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노동개혁 해야 됩니까, 일단? 전 노동개혁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진짜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동안 어쨌든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그 노동의 어떤 역할 네, 네. 또 노동 시장의 어떤 그 기능이 그 역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나. 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 노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는 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 또한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노동 시장의 문제를 또 국제적 어떤 뭐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 있을 텐데 네, 네. 이런 문제를 이제는 드디어 뭐 좀 이렇게 메스를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야 될 거다. 왜? 더더욱이나 뭐 그 사회적 그 기준에 따라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투적 뭐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전투적 조합주의, 네. 조합주의 네. 거기에 또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는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뭐랄까 노동조합에 대한 뭐 좀 이렇게 불편한 뭐 그런 게 있을 수 인식이 있죠. 있을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노조 자체를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라 네, 네. 소위 노조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나아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는 노조 비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이 정도는 거의 뭐 때려잡자 수준으로 가겠다는 그게 이제 교각 뜻이지 않습니까? 사료의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네. 쇠 뿔을 고치려고 했더니 소를 잡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장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노동조합 문제를 할 때 뭐 우리가 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노동 귀족, 뭐 귀족 노동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네, 네. 노조의 자녀 뭐 세습 네, 네, 네. 채용 문제. 그 사실 극소수인데. 아주 극소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한 어떤 불신, 도덕성 문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노조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허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소수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네. 자체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전에 고용의 안정성 문제, 네, 그다음에 실업에 대한 대책 문제, 네, 그다음에 이 국가의 안전망으로서의 노동 관련 복지들 이런 것들이 좀 최종적으로 좀 정비가 되는 것과 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조의 뭐 회계 투명성 저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금 우리 노동 계획의 화두냐고요. 정부가 건드릴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불법이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그렇습니다. 거지만.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지원이 지금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문제냐고요. 저는 네. 그런 문제에서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뭐랄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그리고 네. 오히려 그 지금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른바 이 편가르기 정치에만 그 치중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 편가르기 정치의 목표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지지율로 버티기, 네. 자기 지지층 결집 이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특히 이제 노동개혁 문제나 이런 데 민주당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우리가 뭐 정책 정당 뭐 이런 얘기 네. 합니다만 앞서 잠깐 박진영 교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과거에 뭐 중산층과 서민 네. 이렇게 대별된 중산과 서민을 위한 정당 네. 이런 한마디만으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노동 뭐 이를테면 또 뭐 다양한 또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 수준에 맞춘 유권자 네. 구성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타겟팅해서 별도 타겟팅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때만이 저는 그 제1야당으로서 역시 169석 정도에 되는 야당만이 해낼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대한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고 네. 이 노동개혁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선착해서 더 보고 또 네.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